안녕하세요. 새한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새댁입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계시는데요. 저희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친모는 아닙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모는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제가 6살이 됐을 때 저희 아빠와 살림을 합치셨습니다. 엄마는 첫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가정폭력에서 도망치듯 이혼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각자의 아픔이 있던 엄마와 아빠가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첫 만남 때 아빠는 5살이 된 저를 데리고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숨김없이 말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숙 씨에게 숨기고 싶은 건 없어요. 여긴 죽은 전처가 제게 남기고 간 보물입니다. 은지예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빠에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민철 씨한테 이렇게 예쁜 딸이 나오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깨르륵 웃음을 터뜨리는 엄마의 웃음소리에 저도 아빠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엄마는 저희 집에 와 제 머리카락도 묶어주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혀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해주셨죠. 그렇게 만나시다가 제가 6살이 되던 해 2분은 살림을 합치셨습니다. 2분 다 재혼이기도 했고 저도 있었으니 결혼식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양가 가족분들께 인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전부였어요. 엄마는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동네 어르신들 중 저희 집 사정을 알고 계시던 어른들은 저렇게 착한 색시가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꼭 듣기 안 좋은 말들을 하셨죠. 어쩜 자기 새끼도 아닌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울 수가 있어? 맞아.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전처 딸인데 어쩜 그렇게 열심히 키워? 은지 엄마, 은지 동생은 따로 안 만들어주는 거야? 으이구, 그런 건 왜 물어? 그렇게 되면 은지가 얼마나 불쌍해. 나는, 아무리 죄치여도 젊은 나이에 시집 왔는데 애도 안 낳고 전처 자식만 키우고 있으니까 짠해서 그런 거지. 여자가 자기 배로 애기도 낳아보고 키워봐야지. 아무리 자기 남편 애라고 해도 남의 애인데 저렇게 열심히 키우니까 하는 말이지. 그만들 좀 하세요. 저는 은지를 마음으로 낳았습니다. 은지는 제 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나 은지 앞에서 그런 말은 삼가해 주세요. 엄마는 그냥 예예하고 넘길 수 있는 말에도 꼬박꼬박 은지는 제 딸이니 그런 말은 삼가해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들을까봐 제 귀를 꼭 막으셨고요. 저런 말을 들을 때면 엄마는 저를 데리고 서둘러 집에 가시고는 차가운 물로 제 귀와 엄마 귀를 씻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저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 쓸 필요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은지는 엄마가 낳은 딸이야. 배든 마음이든 내가 널 낳은 건 다름없어. 알았지? 그리고 저런 더러운 말 들었을 때는 얼른 집에 와서 귀 씻도록 해. 알겠니? 응, 엄마. 알겠어요. 저는 엄마의 말에 웃으며 말했고 실제로도 그 동네를 이사 가기 전에 몇 명 어르신들이 비슷한 말을 하면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차가운 물에 귀를 씻어버렸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엄마와 아빠는 이사를 결정하셨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귀를 씻을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남은 엄마는 짧게 아시는 분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셨습니다. 등교 시간이 빨랐던 저를 데려다 주시고 본인도 회사로 출근을 하셨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셔서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끝내고 학원을 다녀와 7시쯤 집에 도착하면 엄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남은 공부를 하다 잠들었죠. 제가 고등학교가 되면서 엄마는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 임원이 되셨습니다. 물론 작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저희 엄마도 아픈 와중에도 일 한 번 쉬지 않고 꼬박꼬박 출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며 같은 회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이룬 결과였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 자취를 하게 되면서 엄마는 매일 주말마다 제 자취방에 오셔서 반찬도 정리해 주시고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이제는 정말 친엄마가 아니라고 하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붙어 살았습니다. 이사 후 쭉 이렇게 살아서 아주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아니라면 저희 가족이 재혼 가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20년도 넘은 이야기니까 저희 집이 재혼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들도 모두 잊어버리셨을 테고 동네 어르신분들도 모두 돌아가셨겠죠. 당장 저도 가끔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을 봐야 아, 맞다. 우리 엄마가 날 낳아주신 엄마는 아니었지 하는 정도거든요. 사실 재혼 가족이라는 게 부끄럽거나 숨길 이유는 없지만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 말을 아끼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저에게도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이 재혼 가족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저도 굳이 그런 이야기를 남에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를 친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생 과팅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파트너가 달랐었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저를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 대뜸 번호를 받아갔습니다. 멀끔한 인상이 마음에 들어 번호를 알려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 때 시작한 연애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싸운 적도 있었고 한 달 넘게 연락을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군대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는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술에 잔뜩 취해 길에서 잠을 자서 제 애간장을 태운 일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기념일마다 남편의 부대에 먹을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잔뜩 택배로 보냈고 휴가 나온 남편에게 용돈하라며 없는 제 용돈을 쪼개며 지갑에 넣어준 적도 있습니다. 저의 이런 내조에 남편은 제대하는 날에 맞춰 제게 꽃신이라며 예쁜 구두를 선물해줬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한 남편이 대학교에 복학을 하고 저는 회사에 취업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니 안 만나게 되더군요.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제 각자가 너무 편해져서 연애보다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고 저희는 합의하에 헤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 군대까지 기다려줬는데 헤어지다니 바보 아니냐고 혀를 차기도 했고 기다려줬더니 버리는 남편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인연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야.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런 거지. 나도 걔도 딱 좋은 시기에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지? 답답해서 그렇지. 그 예쁜 나이에 걔랑 사귀면서 군대도 기다려줬는데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거잖아. 맞아, 맞아. 차라리 이럴 거면 군대 가기 전에 헤어졌어야지. 에휴, 이 헛똑똑이야. 야, 니들은 뭔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은주가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도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처럼 은주도 은주만의 사정이 있겠지. 너희 지금 일부러 그런 말 골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은주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아, 됐어. 이제 이야기 그만하자. 은주야, 우리가 괜히 속상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은주야, 미안해. 저는 사과하는 친구들에게 알겠다고 말하고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에 귀를 씻었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들이 생각나서였죠. 저는 그날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위주할 고주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엄마가 알려준 것처럼 귀를 씻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쁜 말들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알려준 대로 그냥 귀 씻어버렸어. 그래, 은주야, 잘했다. 앞으로도 그런 나쁜 말 들으면 그냥 귀 씻고 잊어버려. 알았지? 에휴, 어쩜 우리 은주는 이렇게 똑똑할까?
어릴 때 알려줬던 건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네?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아빠는 퇴근하셨어? 아휴, 너희 아빠는 무슨 출장이 그렇게 많은지 또 출장 가셨어. 듣기로는 내일 밤에 나온다고 했는데 너희 아빠 오면 좋아하는 국밥이나 포장해 와서 먹으려고. 너희 아빠는 출장 다녀오면 꼭 그 집 국밥을 찾더라. 참, 우리 딸 이번 주는 올 거지? 응,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나랑 같이 국밥집 가서 포장해 오면 되겠다. 엄마 혼자 가지 말고 꼭 나랑 같이 가야 돼. 알았지? 그래.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여서 맛있는 밥 먹겠다. 너는 좀 일찍 와. 엄마가 점심에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그거 먹고 너희 아빠가 좋아하는 국밥 사러 같이 가가지고 포장해 오자. 응, 응, 알겠어. 엄마, 문단속 잘하고 자요. 알았지? 엄마와 짧은 대화를 하고 잠이 들었던 그날 새벽, 엄마에게 다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잔잔했던 제 일상이 크게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시끄러운 휴대폰 전화벨 소리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손으로만 침대 위를 더듬거려 받은 휴대폰 너머에서는 떨리는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휴대폰 화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받은 전화라서 누가 걸었는지 몰라 귀에서 핸드폰을 떼고 발신인을 확인했더니 엄마였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 엄마가 전화를 걸었다는 게 이상해서 눈이 번쩍 떠지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세요? 몸을 번쩍 일으켜 앉아 다급하게 엄마를 부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는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당장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하며 방 안에 불을 켰는데 그제서야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은주야. 우는 것처럼 흐느끼며 제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선명해져서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일어나 있어? 그럼 얼른 자리에 앉아. 제 말에 휴대폰 너머에서는 바스락거리며 엄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잠시 듣고 있다가 엄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벽에 기대서 앉아서 시계 봐봐. 지금 새벽 3시야. 나 여기서 지금 출발하면 7시 전에는 집에 도착해. 알았지? 응. 그러니까 울지 말고 조금만 있으면 나 엄마 앞에 짠하고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알려줘. 그래야 내가 대비를 하지. 제 말에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빠가 엄마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 이 밤길에 올라오다가 저는 엄마의 말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애써 떨리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어봤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온 거야? 사고 난 곳 인근에 큰 병원이 있어서 119가 출동해서 시간 안에 아빠를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서 아빠 상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어?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우선 수술부터 해주시라고 했는데 은주야, 엄마 무서워. 어떻게 하니? 사람이 이런 상황이 오니까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저는 흐느끼며 오시는 엄마를 진정시키며 차분히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은 어디야? 세종시 연세병원. 그래, 알았어. 엄마, 지금 새벽이고 아빠 수술 받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운동 다니고 좋은 거 찾아서 먹는 사람인데 겨우 그런 교통사고 때문에 어떻게 되시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중이지만 사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챙겨 자취방을 빠져나오며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출발하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고 먼저 병원 가 있어. 알았지? 나도 얼른 갈게. 도중에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주고. 엄마가 택시 잡지 마. 내가 택시 잡아줄게. 그거 타고 곧장 병원으로 가. 우리 병원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고는 본가 앞으로 택시를 불러 엄마가 타고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했고 저는 가장 빠른 탈 것을 알아보고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친 엄마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있고 옷도 얇게 입고 와서 오들오들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제 겉옷을 벗어 엄마에게 입혀드리고 아직도 수술이 끝나지 않은 아빠의 수술방 대기실에 앉아 하염없이 엄마를 달랬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 우리 아빠가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니잖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를 수백, 수천 번이 넘어갈 무렵 아빠의 수술을 끝낸 주치의가 나와 저희를 찾았습니다. 김민철 환자 보호자분? 저와 엄마는 얼른 의사 앞에 섰습니다. 의사는 저와 엄마를 잠시 보시다가 고개를 푹 숙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환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정지어 몰아드릴 말이 없네요. 안 된다고요. 선생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엄마는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저앉아 엉엉 우시면서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야기했지만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아이처럼 우는 엄마를 달래면서 눈물을 꾹 참아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아빠가 엄마 울고 있는 거 보면 나 혼내. 그러니까 울지 말자. 아빠 일어날 때 적어도 얼굴은 보여줘야지. 엄마는 제 말에 제품에 안겨 엉엉 우시다가 결국 기절하셨고 그대로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게 되셨습니다. 저는 기절한 엄마를 간호사님께 잠깐 부탁드렸고 간호사님도 걱정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한 아빠의 면회 시간은 5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시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아빠의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제 부탁에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님은 그런 정말 잠깐이라고 하시며 제 편의를 봐주셨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하고 호흡기에 의존하며 간신히 숨을 쉬는 아빠의 모습에 그제서야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빠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날 어떻게 중환자실을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리니 기절한 엄마 옆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가 간신히 넘은 시간이었죠. 저는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에 엎드려 쪽잠을 잤습니다. 눈을 뜨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했는데 꿈이 아니더군요. 깨어난 엄마와 저는 허망하게 병원 대기실에 앉아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면회 가능 시간이 되어 올라갔더니 하루에 2번, 한 번당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간호사의 안내에 저는 어제 보고 왔으니 엄마가 들어가라고 했고 엄마는 들어가서 아빠를 보자마자 다시 눈물을 터뜨리셨고 약속된 시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저를 부여잡고 오열한 엄마는 다시 한번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진 엄마를 일반 병동에 입원시키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 모든 게 뒤집어진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절한 엄마의 얼굴만 물 묻힌 수건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깨어난 엄마에게 수액이 다 들어갈 때까지는 누워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엄마의 병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서 그런지 회사 번호로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었어요. 그제야 현실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오지 않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냐며 문자와 부재중이 와 있더군요. 간단하게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아 잠깐 본가에 왔다는 연락을 하고 팀장님께 전화를 걸어 아빠의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새벽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급하게 본가로 내려와서 일을 처리하느라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됐어요. 안 그래도 신대리가 김대리한테 연락 왔다고 나한테 먼저 알려줬어요. 어차피 주말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틀 휴가 처리할게요. 금요일까지 부모님 옆에 있어드리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상황 설명해줘요. 알았죠?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월요일에 올라가서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팀장님과의 전화를 끊고 누워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자리에 앉자 흐르던 눈물을 닦으면서 자리에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니? 지금이라도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회사 그렇지 않아. 안 그래도 팀장님이 월요일에 출근해서 상황 설명해달라고 하셨어. 월요일에 출근하고 회식계를 내던 퇴사를 하던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프로젝트 맡고 있는 게 없어서 퇴사하게 되더라도 금방 처리될 거야. 그때까지만 엄마에 혼자 있는 게 걸리긴 하지만. 됐다 됐어. 퇴사는 무슨 퇴사야. 은주 네가 얼마나 노력해서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엄마 이제 다 울었어. 아빠 아프다고 엄마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이제 엄마 괜찮으니까 이번 주말까지만 여기 있고 다시 올라가서 사회생활 해. 알았지? 엄마,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월요일 새벽에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지 말자. 그만 울어. 우리 엄마 예쁜 얼굴 퉁퉁 부어서 보는 내가 더 안쓰럽다. 엄마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엄마를 꼭 안아드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희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꼭 살아서 중환자실을 나와 우리와 함께 병원을 퇴원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날 새벽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4시 30분 김민철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아빠는 결국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에 엄마는 그대로 다시 기절을 하셨고 간호사님께서는 아빠에게 삽입되어 있던 삽입물들을 모두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시 유족분들은 나가주시라는 말에 저는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삽입물을 빼내는 간호사의 손길에서 정말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깨달아 버렸죠. 하지만 아빠의 슬픔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따로 상조회사가 있는지부터 해서 어떻게 장례 절차를 치를 건지에 대해 저에게 모두 물어보셨어요. 이것저것 대답하며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린 건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였습니다. 언젠가 자기 영정사진은 이걸로 해달라고 말한 아빠 덕분에 영정사진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겨우 며칠 전에도 건강 챙겨야 한다며 잔소리를 하던 사람이 지금은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에 오는 양가 감정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부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상주로서 맞이하며 제가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어떻게 저희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는지 아침 일찍 장례식에 찾아와 저를 도와주던 전남친, 지금의 우리 남편만 기억이 나더군요. 장례식 3일 내내 쪽잠을 자며 저를 도와주던 남편은 발인에서도 저희 아빠의 관을 들어주었습니다. 장례를 끝내고 저와 엄마를 모시고 저희 본가까지 와서 짐을 정리해 주었죠. 장례가 끝나고 올라가는 날에도 저와 함께 올라가 저를 자취방에 데려다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남편이 고마워 감정이 정리된 어느 날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밥을 산다고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은 그날 이후로 저희는 다시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알았어? 친구가 알려줬어. 아무래도 남편과 같은 학과였으니까 겹치는 친구가 많았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보낸 부고 문자가 남편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무시할 수 있었잖아. 물론 우리가 옛날에 사귀었다지만 헤어진 상태였고. 내가 가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외면해.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나 자취할 때 어머님께서 은주 너 반찬 가져다 주시면서 내 반찬도 챙겨주셨잖아. 아버님도 너 보러 올라오시면 꼭 나까지 불러서 맛있는 밥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랬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면 그게 사람이야? 저는 남편의 그런 말이 고마웠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어떻게 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은혜를 받았다며 당연히 와야 한다며 확답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확신이 생겼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다른 연인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하다가 남편이 취직을 해 대리를 달았을 때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대학생 때는 헤어져야 했지만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운명이라고 생각해. 대학생 때부터 다시 만나기까지 헤어졌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나는 함께하지 못한 그 세월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은주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부디 이런데 마음 받아서 나와 결혼해 줄래? 세상에.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줄 것이 있다며 주차장으로 내려오라는 남편의 말에 내려간 주차장에서 저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제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의 결혼 허락을 위해 시간을 잡았고 먼저 엄마를 뵙기로 했죠. 엄마는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와 남편은 본가로 가서 맛있는 저녁을 얻어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알 수 없는 조용함이 찾아왔을 때쯤 남편이 대뜸 일어나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각서를 써도 좋습니다. 제가 은주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은주를 제게 주세요. 자네는 이미 내 사위라네. 예? 엄마의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엄마가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연애와 결혼은 쉽지 않을 것이었고 저와 엄마도 서로에게 아주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녀였기 때문에 남편은 결혼 허락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 때도 자네는 우리 은주 많이 좋아했었어. 너희 둘이 헤어졌다는 사실에 나도 안타까울 정도였단다.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정서방 자네를 정말 아꼈었거든. 나 그 뒤로 은주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해도 따로 반찬은 챙겨주지 않았다고. 그거들 아쉽겠네요. 우리 장모님 반찬 솜씨가 정말 최고신데. 은주랑 헤어지고 나서도 장모님 반찬 생각나서 저도 한동안 고생을 좀 했어요. 어이구, 능구렁이 같기는. 난 정서방이 우리 은주 데려가는 거 환영이야. 그날 우리 남편 장례식장에서 사위처럼 우리 은주 옆에 서서 장례하는 내내 도와줬던 모습 보고 그 생각을 했어. 그때 너희들이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저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야. 내가 나중에 은주 옆구리 찔러서라도 정서방에게 꼭 연락해보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는 다시 사귀기로 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오겠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 엄마는 이제 괜찮아. 처음에는 은주 아빠 돌아가시고 나도 너무 힘들더라. 함께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혼자가 됐다는 생각에 입을 뒤집어 쓰고 많이도 울었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라고. 천천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적응이 되더라고.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이제. 사실 정서방이 결혼 얘기 안 꺼냈으면 내가 은주 닥달해서라도 정서방이랑 결혼하게 만들었을 거야. 내 사위는 정서방 자네 한 명이니까 우리 은주 잘 부탁하네. 남편은 엄마의 이런 말에 알겠다며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먹먹한 가슴을 품에 안고 글썽이는 눈물을 달고 코가 빨갛게 변한 엄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보통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집은 결혼식 때 아버지의 빈자리를 집안 남자 어른이 채우기도 하지만 저희는 굳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니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는 거기에 아빠의 사진을 올리는 게 좋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와 엄마 시댁에서 찬성을 했거든요. 또 동시 입장을 선택해서 저와 남편은 함께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려 많은 사람인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 신혼 몇 개월은 행복했습니다.
다시 찾은 오랜 사랑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 좋은 게 딱 3개월 가더군요. 그 뒤로는 서로 다른 생활 습관에 많이 다투기도 다퉜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저녁 준비를 하면서 바로 쓰레기도 버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설거지도 해버리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우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중에 치우는 스타일입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는 제 의견과 그거 좀 치운다고 음식이 식지 않는다는 남편의 의견이 팽팽했죠. 사실 이것 말고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양말을 뒤집어서 그냥 그대로 세탁기에 넣는 반면 저는 양말을 제대로 해서 세탁망에 넣어 돌렸죠. 양말뿐만 아니라 저는 이염이 되는 옷과 안 되는 옷을 구분해서 돌렸다면 남편은 이염이 되든지 말든지 한꺼번에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려 흰 옷 여러 개를 다양한 색상으로 물들였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다른 저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으니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꾹 눌러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렇게 6개월쯤 되었을 때 각자의 습관을 존중해주는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 나름대로의 규칙이 쌓여갈 때쯤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니까? 말이 사업이지 투자야 투자. 이런 좋은 기회 그냥 날려버릴 거야? 우리 떼돈 벌 수 있다니까? 남편 말로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어플이라며 떵떵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친해진 동네 형님이 하나 있는데 그 형님이 빅 정보라고 하면서 알려줬다고 신나게 떠드는 남편에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쉽게 돈 번다는 건 쉽게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투자나 사업이란 단어는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괜히 욕심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아낄 생각만 하자. 알았어?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최근에 알게 되어 친하게 됐다는 그 동네 형님이 처음에는 재수씨 먹으라며 과일 바구니 같은 것도 남편을 통해 보내주기도 하고 좋은 공연 티켓이 생겼는데 자기는 일이 생겨 못 가니 부부가 오붓하게 갔다 오라며 공연 티켓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부담스럽긴 했어도 저 역시 남편을 통해서 이것저것 보내드리고 했으니 서로 쌤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그 동네 형님이라는 사람과 밥이나 커피를 마시고 오면 코인, 주식, 투자를 입에 달고 하루 종일 그걸로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 주식 사야 한다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도 코인 같은 거 한번 해보자, 어? 내가 들었는데 그런 거 하면 진짜 10분 만에 돈을 100만 원도 벌 수 있고 그러더라고. 그만. 100만 원은 무슨, 그런 건 없어져도 되는 돈으로 하는 거야. 당장 맞벌이로 버는 돈으로 이 집 대출금 갚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주식이야. 무슨 코인이야. 그런 거에 잘못 빠지면 인생 날아가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럴 돈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절대 나는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제 단호한 외침에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휴. 이러면서 꼬라지를 팍 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너무 유치하고 어이없어 저는 저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부터 유치한 각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각방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 남편이 다른 묘수를 생각했는지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생활비 각자 월급에서 150만 원씩 각출해서 생활비 통장에 넣자. 거기에서 대출금 빠져나가게 하고 생활비로 쓰면 되잖아. 그럼 남은 월급은?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코인이니 주식이니 투자를 하겠다고 저러는 사람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더군요.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생활비 통장은 내 명의로 해. 당신이 생활비까지 손대면 안 되니까. 알았어? 하루에도 생활비 통장 들어오는 돈 늦으면 그 다음 달부터 당신 월급 통장은 내 통장 될 줄 알아. 알겠어? 응, 알겠어. 좋다고 웃으며 말하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저는 저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남편을 밀어내며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부렸고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됐다는 것에 기뻤는지 아주 폴짝폴짝 뛰며 신나하더군요.
그 다음날 저는 바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남편에게 계좌번호를 보냈고, 당장 그 통장으로 대출금부터 가스요금, 수도세 등등 모든 것들을 자동이체 시켰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저희들은 각자의 월급에서 생활비를 냈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생활비 통장을 해서 이득을 본 건 저였습니다. 저는 남편처럼 술, 담배를 하지도 않고 커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군것질로 나가는 돈도 없었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아직도 정장을 선호하는 직장이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장으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옷에 지출되는 돈도 얼마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밖에서보다는 집안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끼케야 최근에 빠진 OTT 서비스 구독료밖에 나가지 않더군요. 남편도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옷을 들고 왔고 술 마시러 간다며 새벽에도 뛰쳐나가고 정말 있는 돈이란 돈은 모두 쓰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뭐 생활비 통장에 돈만 잘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런 생활을 3개월쯤 하니 남편에게 돈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와서 배달 음식 시켜달라고 조르고 자기 술 마시러 가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날이 늘어났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남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유,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이런 것쯤이야 하면서 먹고 싶다는 배달 음식도 시켜주고 술 마시러 가서 기죽지 말라고 돈도 더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됐었었는데 다시 생활비 통장을 6개월쯤 쓰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생활비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날이 점점 늦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의 월급날은 10일입니다. 돈이 입금되면 저는 바로 생활비 통장에 넣는 반면 남편은 대출금이 나가야 하니 넣으라고 재촉을 해야 넣더군요. 필시 돈이 없을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착실하게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50만 원 너무 많어. 100만 원으로 줄이는 건 어때? 저는 남편의 그런 말에 어이가 없어 바로 받아쳤습니다. 뭐래? 생활비 통장에 너 150, 나 150 넣으면 딱 300이야. 우리 대출금만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200만 원이야. 100만 원으로 식료품 사고 생활물품 사면 딱 맞는데 무슨 생활비를 줄여? 남편은 제 말에 툴툴거렸고 저는 남편이 그러던지 말던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줄이자고 이야기했지만 통장을 까고 보여주니 아무 말 못하더군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시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떵떵거리며 자기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고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냐며 맛있는 것을 한가득 들고 와서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는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대단하다며 박수를 쳐줬죠. 그러자 남편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그만 쉬어. 내가 이 돈으로 아주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뱃속에 애기도 힘들 거 아니야. 네, 저는 그 사이 임신을 했고 벌써 임신 5개월 차가 됐습니다. 임신을 했지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던 저에게 남편이 이제 자기도 투자하는 흐름도 알았고 배도 더 불러올 테니 회사를 그만 다니라고 꼬시면서 저에게 카드를 하나 주더군요. 자, 이거 받아. 뭐야 이게? 뭐긴 뭐야, 카드지. 한도는 내가 알아서 설정했어. 당신은 이제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태교나 해. 내가 당신이랑 애기는 제대로 책임져 줄 테니까. 이렇게 으쓱거리며 말하는 남편이 귀엽게 느껴진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8개월까지는 채우고 휴직을 하든 퇴사를 하든 할게. 알았지? 에헤이, 남편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무슨 소리. 그냥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으라니까. 결국 저는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하며 카드도 받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휴직계를 냈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눈 딱 감고 퇴사를 할까 했지만 정말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남편에게는 퇴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뱃속 아이의 태교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쯤 남편이 저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업? 무슨 사업? 아니, 형님이 이번에 괜찮은 어플에 투자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투자도 좀 해보고 거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싶어서.
근데 그걸 하려면 당장 돈이 더 필요하니까.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돈 없어. 우리 엄마 돈도 안 돼. 아니, 누가 뭐래?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화를 내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불안해서 완전히 퇴사하지 못하고 휴직계만 냈는데 당장 저렇게 나오니 불안하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해 남편이 요즘 다시 사업병에 빠졌다고 툴툴거렸고, 엄마는 그런 저에게 원래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죠.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없긴 왜 없겠어. 엄마가 해준 국수도 먹고 싶고, 엄마가 해준 김밥이랑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도 먹고 싶다. 이런 제 말에 엄마는 얼른 올라가서 너 먹고 싶은 거 잔뜩 먹여야겠다며 신이 나서 말씀하시더군요. 어? 올라온다니?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아니. 정서방이 너가 요즘 장모님 음식을 그렇게 찾는다고 이야기해서 엄마랑 정서방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올라가서 너 좀 끼고 먹이려고. 안 그래도 정서방한테 들으니까 은주 너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다며? 이럴 때 엄마랑 놀아야지. 안 그래? 저는 당황한 사람처럼 와다다 말을 쏟아내는 엄마의 말에 괜히 남편이 저를 걱정해줬는데 내가 좀 너무했나 하고 생각하며 엄마한테 올 거면 얼른 올라와서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라고 저 생각해서 자기 불편할 텐데도 장모님 올라오시라고 한 남편이 기특해서 작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퉁명스러운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올라오라고 그런 거야? 제 이런 말에 남편이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벌컥 문이 열리더군요. 당신 어떻게 알았어? 장모님이 다 말하셨어? 뭘? 당신이 올라오라고 했다며? 근데 당신 괜찮겠어?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해도 남인데. 제 이런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장모님이 남인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장모님이랑 함께 육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괜찮겠어? 나는 당신만 좋으면 다 좋아. 자자, 시간도 늦었고 당신도 배에 쑥쑥이 때문에 피곤할 거 아니야. 어영부영 말을 하며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가는 남편에게 적금 통장을 쥐어주며 제가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고맙다고 하며 통장을 받았고요. 시간이 흘러 엄마가 올라와서 같이 사는 게 익숙해질 무렵 남편이 조금씩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카드를 긁으면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또 뭘 산 거야? 뭐긴 뭐야. 쑥쑥이 물건 산 거지. 당신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내는 남편에 저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안 그래도 뱃속에 아이 때문에 감정이 널뛰듯이 뛰는데 요즘 따라 돈으로 바가지 긁는 남편에 옆에 엄마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과 불같은 전화를 끊은 저에게 엄마는 저를 달래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남자가 사업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너도 힘들겠지만 정서방도 얼마나 힘들겠니? 너가 좀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자기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저는 달래는 엄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집에 들어온 남편과도 심하게 싸웠습니다. 너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집에 오자마자 카드 명세서부터 확인을 했는지 버럭 화를 내는 남편에게 저는 지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내 거 산 것도 아니고 뱃속에 있는 쑥쑥이 거 샀는데 그것도 못해? 제 이런 반응에 화를 주체하지 못한 남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의 힘을 못 이기고 뒤에 있던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제가 남편에게 뺨을 맞자마자 엄마가 벌떡 일어나 남편을 힘껏 밀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서방,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내 딸을 때려?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지지 않고 대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이런 태도에 엄마는 남편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감히 우리 귀한 딸 뺨을 때려? 그것도 자기 자식을 가지고 있는 애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긴? 네가 나한테 내 돈 빌려가면서 이 집 담보로 줬잖아. 내가 정서방 자네가 예뻐서 가만히 보고 있는 줄 알아? 우리 운주랑 쑥쑥이 위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었어. 이러시면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을 두 사람이 싸우면서 말하더군요. 뭐요? 뭘 알고 있는데요? 뭐긴 뭐야. 정서방 자네가 투자금이라고 나한테 빌려간 돈도 지금 도박으로 다 날리고 빈털털이라는 거랑 사채하는 애들한테까지도 돈 빌려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이거야. 이러면서 남편을 확 밀치는 거 아니겠어요? 정서방 자네가 돈 빌린 사채 사람들이 왜 아무 짓도 안 하는 줄 알아? 우리 운주 삼촌이 하는 곳이라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를 건드려? 이제 봐주는 거 없다.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정서방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애들 좀 보내라고 했는데 그럴 거야. 엄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에서 도어락 번호를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곧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다가가자 엄마는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왔니? 왔으면 그동안 못한 독촉 좀 해라. 신발을 벗고 들어온 체격 좋은 남성 두 분이 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겁에 질린 남편을 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넌 안방에 들어가 있어. 태교에 안 좋다. 방금까지 남편에게 여장부처럼 싸우던 엄마는 어디 가고 맞은 제 볼을 걱정하시며 안방으로 이끄는 엄마가 계셨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저 사람들은 다 뭐고 도박이며 담보는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진정 좀 하렴. 엄마는 제가 안방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자 저를 소파에 앉히시고는 볼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주셨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잠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고 남편이 산발이 되어 헐레벌떡 거실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바지에는 오줌을 지린 흔적이 가득하더군요. 뒤에서 따라 나오시던 두 분도 인상을 찌푸리시며 엄마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누님, 말은 잘 끝났습니다. 뭔 사내 새끼가 위협 좀 했더니 오줌이나 지리고. 에이, 사장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보기 싫으면 잘하자. 알았어? 남편은 그런 두 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빌며 알겠다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자네가 빌어야 하는 사람은 우리 은주 아닌가? 엄마의 이런 말에 남편은 제 앞에 엉큼 엎드려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오줌 자국이 가득한 채로 비는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던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괜찮아, 은주야. 알았지? 저는 엄마의 말에 알겠다고 하며 이 모든 상황이 얼른 정리되길 빌었고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히시고는 조용조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걱정 말고 푹 자.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정리돼 있을 거야. 저는 그날 엄마의 말대로 그대로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아침 엄마에게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젊은 시절 연이 끊긴 친오빠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아빠와 재혼하고 사시다가 어느 날 그 친오빠를 만났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삼촌이시죠. 삼촌은 힘이 좋고 싸움도 잘하셨는데 가출하고 들어간 게 조직이었다고 해요. 삼촌이 조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최근에는 사채도 하나 하게 되셨는데 남편이 삼촌이 하시던 곳에서 돈을 빌리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엄마에게 이야기 들은 게 많았는데 자세히 말하면 알아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모든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태교에 좋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40대에 접어든 이혼녀입니다. 이혼을 한 지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혼하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는 의류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섬유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터를 잡고 사셨죠. 여러 원단을 거래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제법 크게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가 왔을 때 IMF가 오면서 사업을 정리하시게 되었죠. 그 후에는 부동산들을 관리만 하시며 지내셨는데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갔던 그 해에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집안의 재산이 거의 거덜이 났습니다. 그 많던 부동산을 전부 처분하고 우리 집은 거의 돈이 없어졌죠. 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가면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자 원래는 간호사 그거 해서 뭐 하냐고 고생만 한다며 반대했던 부모님들도 제가 간호사가 된다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것이니 다행이라면서 좋아해 주셨죠. 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실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허리가 아플 때도 몇 번 척추가 아프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저에게 익숙한 일이 되었죠. 병원에 실습을 가고 끝도 없는 시험을 보고 그렇게 저는 바쁘게 사느라고 별로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챙기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부동산을 거의 다 날리시고 작은 식당을 다시 차려서 운영하셨습니다. 그럭저럭 생활은 풀칠이 되었고 그래도 아예 가난해지지 않은 게 어디냐 하면서 우리 가족은 위안을 삼았어요. 저는 저대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병원에 취직을 하고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병원을 뛰어다녔죠. 대학병원에 취직을 하다 보니 아픈 사람들은 끝도 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의 복잡한 시스템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았기에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죠. 일도 일이지만 사람한테 치이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태움이라는 것도 힘들었죠. 태움이 뭐냐고요? 여자들이 많은 간호사 사회에서 선배 간호사가 의도적으로 일을 잘 알려주지 않고 밑에 있는 간호사를 괴롭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왕따같이 못살게 군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저한테 너 저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 해도 진통제 주사 주지 말라고 선배 간호사가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의사 오더가 떨어졌어도 무조건 자기가 오기 전까지 진통제 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는 사이 환자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놔달라고 하면 저는 우왕좌왕하며 눈치를 보다가 실수를 하고 그러면 혼나게 되고 목적은 그냥 신입 간호사인 저를 골탕 먹이는 것. 그게 바로 일하면서 괴롭히는 문화인데 다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말하죠. 그런 시간을 버티면서 저는 병원 한 구석에 처박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집안 형편도 안 좋고 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괴롭힘을 당하며 일을 하는데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바로 병원 신입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은 힘들어하는 저에게 다가와 딸기 우유를 하나 내밀면서 말하더군요. 저도 지지난달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사표 쓸 뻔했는데 우리 같이 좀만 더 버텨봐요. 그렇게 웃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간호사들과 말도 잘 섞지 않고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구는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쌤을 좋아하게 되었죠. 감히 고백할 수 없는 마음이긴 했지만요. 하루는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향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차 한 대가 와서 서는 것이었어요. 저는 차가 왜 내 앞에 와서 서나 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 창문이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지혜씨, 댁이 어디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저도 퇴근하는 길이거든요. 그 의사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정쌤이라고 불렀죠. 정쌤, 괜찮습니다. 저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러지 말고 사람 무안하게 얼른 타요. 그렇게 저는 정쌤 차를 얻어 타고 아침 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정쌤이 문득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누나 생일 선물에는 뭘 사면 좋을까요? 네? 아니, 누나 생일인데 뭘 사야 할지. 셋째 누나 생일이거든요. 첫째 누나랑 둘째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놀리기만 하고 대답도 안 해주고 해서요. 채. 와, 누나가 세 분이에요? 장가 못 가겠죠? 왜요? 성격도 좋으시고 재미있으신데. 장가 꼭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정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우리는 아침으로 콩나물 해장국까지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정쌤과 무척 친해졌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니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어차피 언감생심 정쌤과 연애를 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고 지내는 나날들이 힘든 병원 생활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정쌤이 저에게 고백을 한 것이었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다가 도망쳐버리고 말았는데 정쌤은 자신은 의사라는 이유로 뭔가 장사하듯이 결혼할 생각도 없고 저의 순수한 면이 좋다면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정쌤의 제안을 수락했죠. 그렇게 정쌤은 저에게 남친이 되었습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자주 데이트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병원 안에서 그리고 가끔 밖에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2년쯤 되던 어느 날 남친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양가에 인사를 드리자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잡아두었다는 한정식 집에서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저는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핸드백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친의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더군요. 부모님은 푸근한 인상이셨고 어머님은 우리 아들 하면서 남친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연신 어깨를 쓰다듬으시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수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왔어? 저의 꾸민 모습에 오빠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한껏 꾸미고 온 모습이 싫진 않았는지 볼에 홍조를 띠더군요. 이 아가씨가 오늘 소개한다던 여자친구냐? 오빠의 아버지가 저를 아래 위로 살펴보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눈길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첫 만남이라 어색한 거겠지 생각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 없으시던 오빠의 어머니께서 대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 아가씨는 무슨 간호사라고요? 우리 애랑 같은 병원. 뭔가 간호사라는 단어가 특히 도드라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민망한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요. 네, 같은 병원에 다닙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말없이 소주를 한 잔 따라 드셨고 어머니는 옆에 있던 누나들과 눈을 맞추며 한숨을 쉬시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이 좀 당황스러워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저기 아가씨가 참하고 성실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의사인 건 알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친이 참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똑한 아들 두셔서 좋으시겠다는 말도요. 그런데 근데 둘이 좀 좋아 지낼 시간이 있다는 얘긴 내가 들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던데 아가씨 생각도 그런가요? 대뜸 어머님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도 식사 자리를 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남친의 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지.
우리 아들이 의사다 보니까 벌써 여기저기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남친도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면전에 앉혀두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남친이 소리치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일이 순진한데 아가씨는 순진한 건지 아니면 계산이 빠른 건지 내가 모르겠소만 이렇게 기우는 결혼은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어요. 아가씨도 형편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순간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남친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결혼을 할 수 없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서로 잘 지내온 우리가 헤어져야 하나요? 제 말에 남친의 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술 한 잔을 들이키시고 어머니는 급기야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가씨? 아가씨가 간호사라면서요. 그러면 아가씨네 집안 형편이야 안 봐도 뻔하잖아요. 별 재산도 없고 살기 힘든 집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언감생심 의사인 내 아들을 넘봅니까? 꼭 이런 이야기까지 대놓고 해야겠어요? 저는 입을 앙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거나 맥없이 일어서고 싶진 않았어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어요. 남친은 어머니가 심한 말을 내뱉자마자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저에게 달려와서 제 팔을 잡고 일단 일어나자고 데려다 주겠다면서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여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비틀비틀 일어나서 남친에게 기대어 간신히 그 자리를 나섰죠. 일어서는데 남친의 몇 번째 누나인지 모를 리가 내뱉는 말이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순진한 거야. 순진한 척 하는 거야. 어디서 의사를 공짜로 낚으려 그래. 저는 그 말을 듣자 마치 제가 무슨 사기꾼인 양 정말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한 것 같아 한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해버렸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자신이 가족들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만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친과 병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연락이 와도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지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되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자꾸 헛구역질이 나고 속이 안 좋았습니다. 뭔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음식만 봐도 올라올 것 같고 어지럽고 힘들었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임신입니다. 축하드려요. 세상에,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도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 생리기간을 건너뛴 것도 같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친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렇게 약속 장소인 식당에 앉아 언제 임신이 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함께 가평 펜션에 다녀왔는데 그때 생긴 아기 같았습니다. 분명히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아기가 생겨버린 것이었죠. 아뿔싸,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헤어질 마음을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마치 드라마에서 본 장면처럼 병원을 가서 아기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 안에 작은 망설임이 생겨난 상태였습니다. 생각보다 아기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고 우렁찼기 때문이죠. 나 임신했대. 10주라고 하네. 정말이야? 자기야, 정말이지? 남친은 그간 마음고생을 한 듯 얼굴이 헬쓱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필사적으로 붙잡더라고요. 이 아기는 우리가 헤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늘이 주신 아기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내키지 않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로 시댁 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갑질이었어요. 정말 수도 없는 에피소드가 있지만 몇 개만 말해보겠습니다.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신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은 제 예상대로 혼수며 예단이며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차마 집에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죠.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다 깨고 어쩔 수 없이 대출도 조금 받았습니다. 집은 시댁에서 해주는 돈과 제가 일하며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샀고, 어머니는 모피가 가지고 싶다고 하셔서 비싼 모피 코트를 한 벌 해드렸습니다. 예비 신우들에게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비싼 가방을 각자 한 개씩 사드렸고요. 이불이며 한복이며 혼수를 보러 다닐 때에도 시어머님의 의견이 강하셔서 어머니 의견대로 저는 어머니와 둘이 만나 결혼 준비를 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집안을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 원하는 대로 어지간하면 맞춰드리는 것이 좋다고, 지금 삐그덕거리면 살면서 계속 그게 트집거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시댁은 어려운 존재이구나 하면서 어머니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서 어머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혼 준비를 가까스로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단골집이라는 한복집에서 약속한 식 진행 시간에 한복을 보내주질 않아서 혼주인 친정어머니가 한복 없이 식을 치를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일찍 체크를 하고 한복집에 항의해서 사장님이 급하게 퀵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신히 식 시작 30분 전에 한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식을 치렀죠. 그리고 저희는 즐겁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친정에 들러 하룻밤 자고 다음날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올리는 절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여행은 어땠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대뜸 한복 사건을 거론하며 친정엄마 흉을 보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사돈은 그런 걸 하나 꼼꼼하게 못 챙기셔서 어쩐다니? 그렇게 매사 계획성이 없으니 먹고 살기 빠듯한 게야. 있는 집들은 처신하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 엥, 앞으로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 많이 보고 배우도록 해라. 엄마, 말한다고 뭔지는 알겠어? 옆에서 신우들이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정말 얄밉기 그지없었죠. 저는 신혼여행 다녀왔다고 선물을 잔뜩 가지고 기분 좋게 왔다가 친정엄마 욕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결혼 잘못한 거 아닐까,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애써 참는 것만이 능사라던 친정엄마 말을 떠올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못 들은 것으로 하자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면서요. 그때는 이런 일로 시어머니께 대들거나 해서 시끄러워지고 싶지 않았고 저만 좀 누르면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남편하고 제가 사는 것이지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들과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대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까칠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며 좀 이해해달라고 거듭 저의 손을 잡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저 그렇게 남편의 사과를 받고 넘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저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저는 간호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시댁서 이제 내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병원에서 네가 돌아다니면 괜히 내 아들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다며 어차피 임신했으니 일을 쉬라고 하셨죠. 저는 집에서 태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덧이 심했던 제게 어머니는 매일 저녁은 시댁에 와서 먹을 것과 저녁 식사 준비를 도맡아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시댁으로 퇴근하라고 하셨죠. 저는 몸이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었지만 어머님의 그런 부당한 요구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매일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분한 마음이 제가 일을 함으로써 좀 상쇄가 된다면, 그래서 좋게 잘 지낼 수 있다면 노력해봐야지 싶었습니다.
무슨 분한 마음이냐고요? 자신이 의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비싸게 팔아 결혼하지 못한 아쉬움이었죠. 적어도 키 3개는 받고 결혼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그래서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고 신우들과 함께 저를 욕하기 바쁘셨습니다. 신우들은 첫째, 둘째 신우는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도 있었고, 셋째 신우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여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가서 저녁상을 차려야 했죠. 매일 다른 음식을 차려내고 설거지하고 치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임신한 몸이었으니까요. 셋째 신우는 저한테 와서는 힘들겠네 어쩌네 하면서 오늘 메뉴는 뭐냐고 부하만 돕게 할 뿐 정말 단 한 번도 저를 요만큼도 도와주지 않았고 어머님은 당연히 저를 부려먹는 일꾼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나름 저도 어릴 때는 유복한 가정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는데 이렇게 고단한 시집살이를 겪게 될 줄이야.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밤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무리를 한 탓에 밑에 피가 비치고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입원을 하게 되자 그제서야 시댁은 저녁 차리는 일을 그만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불같이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못살게 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시간만을 골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 소리에 저는 전화가 오지 않아도 불안해서 전화기를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정말 학을 뗄 정도로 사람을 질리게 하시더군요. 제가 진동을 해놨다거나 전화를 못 받을 때면 어머니는 빽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집에서 노는 애가 왜 전화가 안 돼? 내가 진동해 놓지 말라고 했잖아. 너는 내 말을 뭘로 듣니?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시는지 계속 문자로 제 욕을 보내셨어요. 네가 나를 열받게 한다. 당장 사과해라. 내가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 앞으로 전화 바로바로 안 되면 진짜 내가 가정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사돈한테 연락할 거다 등등.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못할 정도의 그런 폭탄 문자들을 어머니는 계속 보내오셨습니다. 뭐랄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저에게 그래도 쏟아붓는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런 어머님에게 너무 시달려 임신 중이었음에도 입맛도 없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쉬는 날이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 주고 저를 살뜰히 챙겨주면서 아이와 함께할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보고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버텼습니다.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고생한다고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편만 보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꾸역꾸역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혼했어야 했는데 매일 가서 저녁 차리는 일이 없어져도 시댁에서는 주말마다 다 같이 모여 밥 한 끼는 먹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말에 가게 되면 그 역시 저에게는 더 없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노동은 제가 다 해야 하고 신우와 시어른들은 앉아서 먹으면서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라는 것이 전부 제가 듣기에는 진짜 속물적인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죠. 첫째 형님은 남편이 자산 운용회사를 다니는데 돈을 만지면서 자신이 고객으로 모시는 부자들 이야기를 형님에게 해준다며 형님은 부자들의 세계는 이런 것이라는 식으로 항상 대화의 서두를 띄우곤 하더군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어요. 있지. 부자들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누리는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아니? 우리가 영화관 가고 뮤지컬 보고 그런 걸 문화라고 생각할 때 말이야. 그 사람들은 회원권을 산다고. 멋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비싼 가방이나 푼돈 모아서 할부로 사면서 내가 명품 걸쳤네. 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말이야. 진짜 부자들은 어차피 그런 가방이나 옷 같은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10,000원, 20,000원짜리 편하게 사듯이 시즌별로 사서 걸치는 것이고 골프나 리조트 회원권을 산다고.
그런 이야기들에는 언제나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랑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부자가 아닌데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으쓱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맞아, 맞아. 언니, 나도 들었어. 우리 애 유치원에 친한 집이 있는데 남편이 세무사란 말이야. 그래서 부자들 이야기를 해주는데 차 같은 거 많이 살수록 공제도 많이 되다 보니 차도 엄청 많이 사고 정말 돈 쓰는 게 상상 초월이라더라고. 주로 회원권이나 그림 같은 걸 일상적으로 사는데 그런 게 보면 볼수록 입이 떡 벌어지더라니까. 진짜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니까. 둘째 신우 역시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 부자는 말이야, 부자는 하면서 끊임없이 부자 타령을 해댔어요. 부자들은 진짜 아무 옷이나 입어도 태가 달라.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아, 올케는 이런 세계는 듣도 보도 못했지? 뭐 어차피 올케하고는 평생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겠어? 셋째 신우도 자신이 클럽 가봤다면서 강남에서 본 젊은 부자들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끝에는 꼭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의도적으로 저를 씹으려고 일부러 말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서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신 있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그러든 말든 저는 저대로 항상 소신 있게 제 생각을 말했죠. 한때 부자로 살아왔는데 별거 없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래. 저게 바로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느라고 자기 열등감 감추려고 하는 소리야.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렇게 끝도 없이 신우들은 제가 가난뱅이이고 부자들의 세계는 1도 모른다며 그래서 저렇게 당당하다는 식으로 저를 까내리며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저보다는 다들 형편이 낫다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것도 같았죠.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집에 골프채가 있었고 좋다는 리조트 회원권도 부모님이 가지고 계셔서 신우들이 말하는 그런 부자의 삶 같은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망하기 전까지 외제차가 아닌 국산차는 타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 내세우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가난해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서 그렇게 시달리며 임신과 출산 기간을 보내는 동안 친정 형편에도 서서히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고 아기가 돌이 다 되어갈 무렵 우리의 삶을 집어삼킨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코로나가 우리 친정을 다시 부자로 만들 줄은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일의 시작은 이렇게 된 것이었죠. 자그마한 백반집을 하고 있던 엄마 아빠는 나름 동네에서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오늘의 정식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꽤 많았죠. 그러던 중 옆집에 새로 수제 햄버거집을 오픈했다며 한 청년이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시루떡을 한 접시 들고요. 엄마는 떡을 들고 인사를 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 그 청년과 가끔 수다를 떨게 되었대요.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 때부터 햄버거를 좋아해서 결국 창업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는데 이야기 끝에 청년은 어머니도 저처럼 배달 어플 한번 써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쏠쏠하거든요. 라며 뭔가 어려워 보이는 어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업체에 이야기하고 가게 메뉴나 금액을 올리면 사람들이 배달 주문을 시킨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런 어려운 것은 잘 못한다고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청년이 선뜻 저에게 그러면 이거 어플 관리하는 거랑 배달하시는 분들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배달 용기 같은 거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며 엄마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문이 많이 들어오자 엄마는 그 청년에게 본격적으로 아예 돈을 주고 어플 관리를 부탁했다고 해요. 청년은 댓글도 아주 세심하게 쓰고 배달 관리 전반을 맡아서 아주 열심히 해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소고기 국밥과 시래기 정식을 주 메뉴로 팔았는데 시래기국을 끓이는데 사용되는 된장을 직접 만드셨어요. 아주 정성이 들어간 된장이었죠. 그래서 보통 시중에 파는 된장과는 달리 깊은 맛이 난다고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된장을 베이스로 한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시래기국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시래기 정식을 먹어본 근처 대형회사 직원들이 맛있고 깔끔하다, 엄마 손맛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아주자 장사가 갑자기 너무 잘 되었다고 합니다. 햄버거 가게 총각도 나중에는 본인 가게보다 엄마 가게가 너무 잘 되니 엄마 가게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됐고요. 그렇게 저의 친정은 다시 한번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내 마음의 한인데 이제라도 내가 외제차라도 한 대씩 뽑아주고 집도 한 채 사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괜히 시댁에서 알면 더 골치만 아파질까봐 일단 앞으로 장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잘 가지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돈이 있을 때는 있는데 없을 때는 또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친정은 다시 부유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형편이 좋아지자 옛날부터 하던 게 있어서 그런지 다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외제차를 사는 등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무리한 소비는 하지 않으시니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보증만 다시 안 서면 우리 집이 다시 망할 일은 없어 보였죠. 다만 저의 고민은 갑자기 결혼할 때와 달리 상황이 좋아진 친정 이야기를 남편과 시댁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이런 저의 친정 상황을 신랑은 잘 몰랐습니다.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처가에 간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일단 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집안 형편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시댁에서 괜히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면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한 번씩 엄마가 보고 싶어 돌이 갓된 아기를 데리고 식당으로 놀러 갔어요. 엄마는 이제 일은 하지 않으시고 카운터에만 계셨습니다. 식당을 프랜차이즈화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그걸 검토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죠. 저는 문득 시누이의 이야기가 생각나 엄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엄마, 골프 회원권이 그렇게 비싸요? 우리 예전에 회원권 있었지. 비싼 것도 있지. 요새는 1억씩 한다고들 하니까. 그러고 보니 다시 골프를 쳐야겠네. 나 골프 잘 쳤었는데, 네 아빠도. 너도 같이 배울래? 내가 회원권 끊어줄게. 아유, 돌쟁이 아기 데리고 무슨 골프예요. 나 별로 취미 없어. 그리고 그냥 우리 신우들이 하도 골프 회원권 이야기를 하길래 뭐가 그리 좋은 건가 해서 물어봤어요. 역시 형편이 좋아져도 저는 별 관심이 가질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냥 생겨먹기를 돈 쓰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저의 당시 관심사는 온통 아기 돌잔치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많은 인원을 초대하지 않고 양가 직계 가족들만 모시는 추세라 저 역시 가족들만 모시고 돌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저렴한 곳을 찾아 하려고 했더니 친정엄마가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대줄 테니 좋은 곳에서 하라고 우기셔서 어쩌다 보니 호텔 중식당에서 돌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올케가 웬일이야? 이런 센스가 다 있고 호텔에서 하는 거야? 우리 코스 요리 먹는 거야? 아, 친정어머니가 결혼 때 해주신 게 없으시다고 장소 대여를 해주셨어요. 정말? 없는 양반이 그래도 눈치는 있으시네. 딸하고는 다르네. 근데 여기 밥값 내주시느라 이번 달 생활비 모자라시는 거 아니야? 아, 그 정도로 형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들을 너무 듣기 싫었지만 그냥 또 참았습니다. 첫째 신우는 어김없이 저희 친정을 까더군요. 저는 속으로 제발 돌잔치 당일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무례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하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잔치 당일이 되었죠. 저와 신랑 그리고 아가는 준비한 순백의 의상을 입고 사진작가분과 미리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봐도 저와 신랑 그리고 아기의 모습이 너무나 흐뭇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댁만 보면 100번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을 보면 아깝고 어렵다고 말이죠. 포토타임이 끝나고 시댁 식구분들이 하나 둘씩 도착했습니다. 골프를 갈 생각인 건지 큰형님은 오늘 같은 날 짧은 주름 치마를 입고 골프채까지 떡하니 들고 올라왔더군요. 차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굳이 왜 들고 오셨는지 자랑을 하시려고 그런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뒤이어 저희 부모님도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예전부터 즐겨 입었던 캐시미어를 온몸에 두르고 계셨어요. 미용실을 다녀오신 모양인지 머리며 화장이며 아주 고우셨죠.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서비스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셨거든요. 아빠는 저와 비슷한 성격이라 그저 예전과 다름없이 소탈한 차림새로 오셨더라고요. 저야 어릴 때부터 워낙 그런 모습들을 봐왔던지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를 보는 시댁 식구들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못 본 새 신수가 훤해지셨네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그저 식당 일이 바쁘고 정신없고 그렇죠 뭐. 건강하시지요? 그렇게 두 어머님들이 환담을 나누는 찰나 큰 신우가 둘째 신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머플러 저거 로르피아나 같은데 봤어? 아유, 설마.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가 좋아하는 브랜드명을 정확히 대면서 엄마가 저런 비싼 명품 머플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의아한 표정이었죠. 저는 곧 걸리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골프 좋아하시나 보다. 골프 좋아하세요? 골프를 좋아하는 엄마가 골프채를 보자 반가웠던지 큰 신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유, 예. 저희가 형편이 좀 돼서요. 이번에 1억 정도 하는 회원권도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우는 굳이 회원권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뭐, 우리 집 식구 중에 아무도 골프 회원권이 뭔지나 아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주 핫한 거거든요. 저는 신우가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그치지 않고 계속 꿀값을 떨었어요. 참, 우리 의사 동생도 키 한 3개 가져오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런 회원권이 뭔지 알 텐데 인생 망했죠 뭐. 아유, 어르신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제가 누나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딸하고 결혼해서 인생 망쳤다 이건가요? 정서방이? 엄마는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렇게 엄마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데 저와 아빠는 급하게 엄마 눈치를 살폈습니다. 골프 회원권? 왜 리조트 회원권은 안 샀어요? 골프보다 리조트 회원권이지. 예, 우리 집에 리조트 회원권이며 골프며 다 굴러다니니까 네 마음에 드는 걸로 가져가라. 안 그래도 우리 형편이 좀 나아져서 너희한테 뭘 좀 해주고 싶었는데 강남에 아파트나 한 채 사줄까 했더니 고작 그런 회원권 하나면 되는 거였어? 당신들 어디서 졸부주제에 나대? 그런 회원권 하나 있으면 뭐 졸부도 안 되겠구만. 참 가짜나서 쬐깐한 년들이. 엄마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벙쪄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시댁 식구들한테 마지막 한 방을 날렸죠. 실은 내가 오늘 정서방 주려고 차를 한 대 뽑아왔는데 그건 그냥 내 딸 줘야겠다. 도대체 이런 속물적인 집안이라니? 사돈, 저 오늘 제 딸 데리고 집에 갈랍니다. 여기 비용은 제가 다 지불했으니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정서방, 위자료 얼마 원하는지 말하게. 내가 바로 계좌이체 해줄 테니 그만 내 딸 놔주게. 이혼하라는 말일세. 손주도 내가 잘 키워줌세. 그렇게 엄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저와 아기를 끌고 나가버렸어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멍하니 저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나중에서야 저희 집이 다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시댁에서 엄청나게 매달렸습니다. 신랑 역시 자신은 그동안 잘하지 않았냐며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고 했죠. 그러나 엄마는 주부 습진으로 벗겨진 제 손가락을 보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상종 못할 집안이라며 이혼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저에게 잘해줬지만 일이 바쁜 사람이고 또 시댁에서 저를 부려먹었던 일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버려 결국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죠. 막상 정리하고 보니 결혼하고 그렇게 아등바등 잘해보려고 애썼던 일이나 간호사로 일하면서 마음고생했던 일들이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은 친정에 있으면서 제가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도 배우고 서점에 가서 실컷 책도 읽어요. 아기 봐주시는 시터 이모님이 계셔서 저는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가끔 깊은 밤 남편이 전화를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의 연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제 인생에서 짧은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네요. 좋았던 기억도 많았던 결혼이지만 결이 다르다고 하나요? 너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시댁으로 만나니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임신으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돌쟁이 아기를 데리고 이혼한 것을 경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아니라고 느껴지면 바로 유턴해서 나와야 한다고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인데도 계속 앞으로 가버린다면 나중에는 정말 돌아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은 저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결혼으로 장사하려는 집과는 엮이지 마시고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